나 이수진은 나의 40년지기 친구 김서연에게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유증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전 재산을 저 여자에게 남겼다는 게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를 갈랐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친구의 아들, 지호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히는 것만 같았다. 40을 넘긴 사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시선에는 원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최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안경을 고쳤으며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렸다. 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늦가을에 스산한 햇살이 스며드는 사무실 안을 울렸다. 본인 이수진은 저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저의 40년지기 친구인 김서연에게 상속합니다. 또다시 반복된 문장은 현실감을 더할 뿐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상태에서도 나는 간신히 지호 쪽을 바라보았다. 핏기 가신 얼굴로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 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내게 이모님, 이모님 하며 따르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내 평생의 우정을 증명하는 마지막 선물이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이었다. 수진이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다. 영정 사진 속 수진이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도도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지호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가장 친한 친구를 보냈으니 오죽 상심이 크시겠냐며 위로를 건넸다. 그럴 때마다 나는 텅 빈 가슴을 애써 부여잡고 고개만 숙였다. 40년 세월이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수진이는 내게 태양 같은 존재였다. 나는 늘 그의 주위를 맴도는 작은 행성이었다. 화려한 나비 같던 수진이와 수수한 들꽃 같던 나. 모두가 의아해했던 우리의 우정은 질긴 인연의 끈처럼 40년을 이어왔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호를 키워내는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랬던 친구가 암 선고를 받고 쓰러져가는 마지막 몇 년 나는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아 그의 곁을 지켰다.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것이 내가 내 유일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믿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호가 기어이 언성을 높였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겁니다. 오랜 투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게 분명해요. 이 유언 인정 못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을 겁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이가 왜?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을 외면하고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남긴단 말인가? 이건 수진이답지 않았다. 아니,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았다. 김서연 여사님. 최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고인의 뜻이 워낙 확고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박지호 씨의 권리입니다만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유언장 사본이라고 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두고 보시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 당신 절대로 이 돈 편하게 못 쓸 겁니다. 그는 증오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쏘아붙이고는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40년 우정의 끝이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 친구의 죽음이 남긴 슬픔보다 살아남은 아들의 증오가 더 아프게 살을 애볐다. 나는 멍하니 손에 들린 서류 봉투만 내려다보았다. 수진아, 대체 왜 이런 거니? 왜 나를 이런 곤경에 빠뜨리고 눈을 감은 거니?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변호사의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찬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홀린 듯 봉투를 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쩌면 무언가 다른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을까. 한자 한자 타자기로 찍어낸 듯한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몇 번이고 읽었던 그 문장. 친구인 김서연에게 상속합니다. 그 아래로 몇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졌다. 역시 변호사가 읽어준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에 서류를 접으려던 그 순간 유 원장 맨 마지막 줄에서 시선이 멈췄다. 다른 활자들과는 다른 날카로우면서도 익숙한 필체. 틀림없는 수진이의 글씨였다. 짧은 추신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추신 내 남편을 죽인 너를 평생 증오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수진이 남편 정은 씨. 그는 3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런데 내가 그를 죽였다니. 손이 종이장처럼 떨려와 유 원장을 더는 들고 있을 수 없었다. 팔랑거리며 땅으로 떨어진 종이 위로 수진이의 글씨가 악마의 저주처럼 번져 보였다. 증오했다. 평생. 40년이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40년의 세월. 내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고 환하게 웃어주던 28배 수진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무너져 내 어깨에 기대 울던 33세 수진이. 하나뿐인 아들 지호의 대학 합격 소식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 손을 잡던 50살의 수진이. 그리고 병상에 누워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서연아, 너밖에 없다고 속삭이던 며칠 전의 수진이까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 앞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 뒤에 나를 향한 시퍼런 증오가 숨쉬고 있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주위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때렸다. 40년의 우정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이 단 한 줄의 문장 앞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살인자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리고 그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친구의 온정을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살아온 파렴치한이었다. 수진이가 남긴 막대한 재산은 달콤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숙성시킨 지독한 복수이자 내 남은 인생을 영원히 고통 속에 가두기 위한 완벽한 감옥이었다. 나는 그 차가운 감옥의 한가운데 홀로 던져졌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다리가 멋대로 움직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내 것이 아닌 양무감각했다. 낡고 익숙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의 벽이 나를 향해 죄어드는 것 같았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나의 공간, 그 평온했던 모든 가구와 벽지가 살인자라는 글자를 새겨넣고 비웃는 듯했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40년. 수진이와 내가 쌓아 올린 시간의 탑. 그 탑이 단 한 줄의 문장에 뿌리부터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우정은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증오라는 시한폭탄을 품은 폐허였을 뿐이다. 친구의 남편을 죽였다니. 내가 박정훈 씨를, 그 다정하고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그를,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35년 전 늦여름의 끝자락. 우리 두 부부는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짧은 여행을 떠났었다. 정훈 씨가 새로 뽑은 차를 자랑하며 신이 나 있었고 수진이는 조수석에 내게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해서 장난을 걸었다. 내 남편은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아니었다. 그때 내 남편은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겨 함께하지 못했다. 뒷좌석에는 수진이가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운전대는 정훈 씨가 잡고 있었다. 기억이 제멋대로 뒤섞여 바로잡혔다.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굵은 비가 차창을 때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빗물을 닦아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DJ가 신청곡을 들려주고 있었다. 정훈 씨는 피곤해 보였다. 내가 운전대를 바꾸자고 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더라. 기억의 표면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듯 그날 밤의 대화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희미한 웃음소리, 정훈 씨의 곤란한 듯한 표정, 내가 무언가 조언을 했던 것 같은 막연한 느낌. 그게 전부였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쿵, 쿵, 쿵.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다가갔고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일그러진 지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문 여세요, 이모. 아니, 김서연 씨. 차가운 호칭이 심장을 찔렀다. 문을 열자마자 지호가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호야,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오해요? 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언장 마지막 글씨, 엄마 글씨 맞더군요. 평생 당신을 증오했다고. 내 남편을 죽인 당신을. 이게 오해입니까?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당신 같은 살인자를 친구로 두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게 오해냐고요. 살인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를 관통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아니다, 지호야. 사고였어. 그건 분명한 사고였어. 사고? 경찰이 졸음운전이라고 했죠. 당신이 옆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 피곤한 아빠를 쉬게 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까?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그 차에 타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빠는 죽지 않았어. 우리 엄마도 평생 과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고. 지호의 절규는 내 죄책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후벼 팠다. 맞았다. 내가 운전대를 바꾸자고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그가 졸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더라면. 어쩌면 그날 밤 내가 나눈 대화가 그의 신경을 건드려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기억나지 않는 대화의 조각들이 독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그를 죽였나? 수진이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 내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나를 외면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동네 이웃들은 나를 보고 슬금슬금 피했고 아파트 경비원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자식들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스스로를 내 작은 집에 가뒀다. 낮에는 커튼을 굳게 닫고 밤에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3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허공을 비추고 차가 끔찍한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던 찰나의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앙상하게 마른 내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수진이가 쳐놓은 감옥 안에서 말라 죽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설령 내가 모르는 과오가 있었다 해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무엇이 수진이를 40년간 저런 끔찍한 증오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남은 삶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알아야만 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수진이의 집 열쇠를 받았다. 지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의 집은 화려했지만 먼지가 자욱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죽음과 함께 시간을 멈춘 듯 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곳 어딘가에 40년 증오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며칠 밤낮으로 집을 정리했다. 옷가지, 그릇, 화려한 장신구들. 그 모든 것들에는 수진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골랐던 스카프, 내가 선물했던 찻잔 세트.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토록 다정한 추억을 공유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러다 수진이의 서재, 낡은 책장 맨 아래 칸에서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다.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자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붉은 갈색 가죽 커버로 된 두툼한 노트 여러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기였다.
첫 장을 넘기자 갓스물이 넘은 수진이의 풋풋한 글씨가 나를 맞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정훈 씨의 사고 날짜가 적힌 부분을 찾아 헤맸다. 사고 후 몇 달간의 페이지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함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처음으로 다른 뉘앙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서연이가 다녀갔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자꾸만 정훈 씨 이야기를 꺼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죄책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걸까? 왜 나만 잠들어 있었을까?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이는 그때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증오로 변해갔다. 서연이와 정훈 씨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내가 뒤에서 잠든 사이 두 사람은 분명 무언가 비밀을 공유했다. 서연이는 정훈 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래서 그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 틀림없다. 김서연,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거야. 이건 미친 소리였다. 망상이었다. 슬픔이 만들어낸 끔찍한 오해였다. 나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마지막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이었다. 암 투병으로 힘겹게 눌러쓴 듯한 글씨가 위태롭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유언장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정훈 씨의 낡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 편지 한 뭉치를 발견했다. 다른 여자가 보낸 연애 편지였다.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은 깊은 관계였던 모양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믿었던 사랑, 그의 다정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를 죽게 만든 서연이도 증오스럽지만 죽어서까지 나를 배신한 그 남자가 더 증오스럽다. 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그날 밤 정훈 씨가 서연이에게 그토록 곤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털어놓았던 것은 바로 그 여자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는 모든 것을 알고도 내게 입을 다물었다. 나를 완벽하게 기만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가장 친한 친구인 척 내 곁을 지켰다. 이 배신은 죽음보다 더 잔인하다. 김서연,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증오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복수다. 나는 일기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간 홀로 끔찍한 배신감과 증오 속에서 자신을 불태워야 했던 친구 이수진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감당하기 쉬운 대상, 바로 나에게 모든 증오를 돌려버렸던 것이다. 40년간의 우정은 그 거대한 증오를 가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방관자였다. 그날 밤 정훈 씨가 내게 털어놓았던 고민의 무게를, 그리고 그 비밀이 수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그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묻어버린 내 침묵이 수진이를 40년짜리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밖에는 어느덧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죽은 친구가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다. 수진이가 남긴 이 잔인한 유산과 뒤엉킨 진실의 실타래를 이제 내가 풀어야만 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40년의 우정에 대한 나의 마지막 책임이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다. 40년간 내가 알고 있던 세상도, 내 친구 수진이가 살았던 세상도 저렇게 새하얀 거짓말로 덮여 있었던 걸까? 일기장을 모두 읽고 난 후 나는 꼬박 하루를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거대한 허무가 온몸을 잠식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가장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서로 다른 강을 각자의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을 뿐이다. 수진이는 증오의 강을, 나는 무지의 강을. 손끝이 저려왔다. 곁에 놓인 붉은 갈색 일기장들이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40년간 쌓아 올린 지옥의 설계도였다. 수진이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지옥은 여전히 살아남아 아들인 지호와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이 지독한 사슬을 끊어야 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평생을 오해와 증오 속에서 고통받았던 내 가여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증오를 대리하고 있는 지호를 위해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의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차가운 공기가 코트 자락으로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일기장들을 낡은 천가방에 소중히 담았다. 이것은 수진이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내가 지호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지호의 회사는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 사이에 있었다. 유리로 된 회전문을 통과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비쳤다. 젊고 활기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나는 섬처럼 외따로 서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아들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약속이 되어 있냐는 물음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지호의 비서인 듯한 젊은 여성이 내려와 나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맞았다. 회장님께서 지금은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지호 만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마지못해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지호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호는 값비싸 보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한참 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냉랭한 무시였다. 무슨 일입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상속 포기 각서라도 들고 오신 겁니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사까지 찾아오는 건 무례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들고 온 천가방을 마호가니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가방이 놓이자 지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게 뭡니까? 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어. 아니, 유품이라기보다 내 어머니 자신이라고 해야겠지. 나는 가방을 열어 붉은 갈색 일기장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노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처럼 보였다. 지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물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듯 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다. 내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오해 속에 살았는지. 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와 일기장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와서 또 무슨 수작이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소설이라도 써오셨습니까? 어머니의 필체라도 흉내내서 재산을 가로챌 정당성이라도 만들고 싶으셨나 보죠? 읽어보렴. 내 어머니의 글씨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장 잘 알 테니. 내 차분한 목소리에 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마지못해 손을 뻗어 맨 위에 놓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 수진이의 발랄한 필체가 적힌 첫 장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아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사무실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지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평생 품어온 증오의 역사를 마주한 아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처절한 내면을 아들은 지금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한 권 그리고 또 한 권. 시간이 흐를수록 지호의 자세는 점점 더 구부정해졌다. 빳빳하게 세웠던 등은 어느새 둥글게 말렸고 고개는 일기장 속으로 파묻힐 듯 숙여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수진이가 죽음을 앞두고 힘겹게 눌러쓴 남편의 외도와 나를 향한 배신감을 토해낸 그 부분을 읽었을 때였다. 아! 지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몸 전체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40년 넘게 아들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성녀처럼 강인하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일그러진 내면. 그가 쌓아 올린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핏발선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다. 이모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을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거 전부 다요? 나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나의 죄였다. 그날 밤이었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업 때문에 만난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도저히 내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더구나.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3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저 친구인 내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내 아버지는 괴로워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지호가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라도, 아니 그 이후에라도 왜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평생 이모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요? 대체 왜? 그의 울부짖음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맞았다. 왜 나는 침묵했을까?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진심이 흘러나왔다. 그때 나도 너무 어렸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린 내 엄마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미 죽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남은 사람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죽었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진실이 내 엄마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 그저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야.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백했다. 나는 내 엄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방치한 거였어. 내 엄마가 혼자서 그 모든 의심과 증오를 키워가도록 내버려 둔 거지. 나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도 아니었던 게야. 용서해라, 지호야. 나를 용서하지 말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간 내 불쌍한 엄마를 이제라도 내가 이해해 주렴. 내 고백에 지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버지에 대한 우상, 어머니에 대한 연민, 나에 대한 증오.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감정의 기둥들이 뽑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은 듯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눈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잿빛 하늘 아래 하얗게 뒤덮인 도시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지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이모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가장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일기장 곳곳에 이모 이야기가 나와요. 증오의 말들 사이에 오늘 서연이가 다녀가서 한참 웃었다. 역시 서연이밖에 없다, 그런 말들이 숨어 있어요. 어머니는 아마 이모를 미워하면서도 이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을 준비했겠죠.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평생 이모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친구의 진심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나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의 대상마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유언은 복수이자 동시에 나를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일기장들을 다시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호의 앞에 놓았다. 이 재산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평생 흘린 피와 눈물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거라. 사회에 환원을 하든 내가 쓰든. 나는 아무 미련 없다. 나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40년간의 오해와 증오는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갔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돌아보지는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한테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통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눈은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진실은 이토록 시리고 아팠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지호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와 회전문을 통과했다. 거리에는 눈이 녹아 질척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제자리에 있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40년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후련함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공간,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 늘 그 자리에 있던 은행과 빵집. 어제까지는 나를 손가락질하는 유령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제 색깔을 되찾은 듯 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지난 40년간 가장 친한 친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눈뜬장님이었다.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인지 나는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며칠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어수선한 거실이 나를 맞았다. 이전에는 이곳이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일 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는 대신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자 쌉쌀한 옥수수차 향기가 피어올랐다.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손끝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창밖을 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냈다. 수진이의 웃음, 정훈 씨의 곤란한 표정, 지호의 울부짖음,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에 적혀있던 그 잔인한 문장까지도.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것을 했다. 시간에 맞춰 밥을 챙겨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잤다. 텔레비전을 켜고 의미 없는 드라마를 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안의 거대한 공허는 조금씩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들이 희미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친구에 대한 연민이었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에 대한 회한이었으며 남겨진 아들 지호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남겨진 시간에 대한 막연한 책임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변호사 사무실은 여전히 건조하고 이성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최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안경 너머의 침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결정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수진이의 집과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법적 상속인인 아들 박지호 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유산의 일부를 떼어 이수진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내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에 최 변호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 여사님. 고인의 아드님인 박지호 씨와 상의하여 여사님의 뜻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장 큰 짐을 내려놓았다. 수진이가 내게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그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모. 지호의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변호사님께 전부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겹게 이어졌고 말 사이사이에는 깊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한테 용서받지 못할 말을 짓을. 괜찮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괜찮아, 지호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너는 그저 내 엄마의 아들이었을 뿐이야. 엄마의 아픔을 대신 아파했을 뿐이지. 그러니 더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수화기 너머로 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짧은 대화를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다. 지호와의 통화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화해의 신호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진이가 남긴 증오의 대물림은 마침내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났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딱딱하게 얼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뜨개질 교실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며 굳었던 몸을 풀었다. 내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나는 하얀 국화 몇 송이를 사들고 시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수진이와 정훈 씨는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먼저 박정훈 씨의 묘비 앞에 섰다. 사랑하는 남편 박정훈, 여기에 잠들다. 묘비명 아래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박혀 있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얼굴.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자신의 나약함과 욕망 속에서 흔들렸던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다만 그의 침묵과 나의 침묵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나는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그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수진의 묘비 앞에 섰다. 영정사진 속 수진이는 가장 아름다웠던 28살의 모습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40년간 저 미소 뒤에 얼마나 시퍼런 증오와 외로움을 감추고 살았을까. 나는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비석을 손으로 쓸었다. 수진아. 나지막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나왔어, 서연이. 아무 대답도 없는 묘비를 향해 나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많이 아팠지? 많이 외로웠지, 수진아?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슬픔을 터놓을 곳 하나 없이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나를 미워할 대상이 필요했겠지. 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아마 무너져 내렸을지도 몰라. 너를 버티게 한 것이 나에 대한 증오였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어느 여름날이 떠올랐다. 교복을 입은 우리 둘은 학교 뒤뜰 낡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다. 수진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내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렇게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자. 알았지?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다. 우리의 우정은 그 햇살 아래에서는 분명 진실이었다. 비극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 증오가 40년의 세월을 덮어버렸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들마저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다 괜찮아, 수진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너를 평생 올감했던 그 남자의 비밀도, 너를 불태웠던 나에 대한 증오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 내 아들 지호는 아주 잘 자랐더라. 이제 내 몫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나는 남은 국화꽃을 수진이의 묘비 앞에 정성껏 내려놓았다. 그리고 너를 용서한다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용서한다고 소리 없는 고백을 남겼다.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었다. 하늘은 더없이 파랬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40년간의 길고 긴 겨울이 마침내 끝났다. 수진이가 남긴 유언장의 첫 줄은 내게 사형 선고였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내게 남겨진 삶의 의미를 되찾으라는 그녀의 마지막 잔인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추모공원을 빠져나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 위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생을 살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의 탐욕, 친구의 복수,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잔인한 유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